안녕하세요. 책 듣는 시간 16번째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디오 리얼입니다. 오늘은요, 청취자가 추천해주신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몇 주 전에 덕자아짐님께서 댓글로 이 작품을 권해주셨거든요. 굉장한 명작이죠. 틀림없이 후세에도 고전이 되어서 널리 읽힐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소설입니다. 바로 주제 사람하고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작품은 사라마구를 최초의 포르투갈 출신 노벨 문학상 작가로 만들어줬죠. 역시나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으면서 주제 사라마구라는 작가를 처음 접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라마구의 독특한 서술 방식 때문인데요. 문장을 보면 쉼표와 마침표 말고는 부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소설 속에서 인물의 대사는 큰 따옴표를 쓰잖아요. 하지만 눈먼 자들의 도시에는 큰 따옴표도 물론 없기 때문에 인물 간의 대화 장면을 읽을 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독자인 우리는 아주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나중에는 이 서술 방식에 익숙해지고 또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글을 술술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 장편 소설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대신 작품의 한 부분을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릴 부분 전까지 전개된 내용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눈이 먼 사람들을 수용소에 격리시키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3끼의 배식을 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수용소에 식량을 강탈하는 조직폭력배가 등장합니다. 이 약탈자들과 다른 눈먼 자들 간의 갈등 장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작품을 들어보시고 나서 관련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을 편하게 들으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방송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당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회계를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된 눈먼 사람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의심을 모두 떨쳐버리고 우병동으로 건너오기를 결심했다면 그는 지금 책받침과 두꺼운 종이와 점자 찍는 기계를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새로운 동료들의 굶주림을 비롯한 많은 참상에 대해 교훈적이고 슬픈 연대기를 쓰는데 몰두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우선 자기가 떠나온 곳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이다. 약탈자들은 병실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의 병실에서 품위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을 뿐 아니라 좌병동의 다른 두 병실의 재소자들이 그쪽에 이른바 위생시설들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버렸다. 그는 그런 흉악한 압제의 결과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이 오른쪽 화장실로 몰려들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그 후의 일은 화장실의 이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앞마당을 걸어다니다 보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 또는 많이 나올 것 같았으나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바람에 괜히 얼굴만 찌푸리고 헛힘만 주고 있는 사람들이 발에 차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적은 섭취량과 엄청난 배설량 사이의 모순을 의도적으로 기록해둘 것이다. 이 모순은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유명한 인과관계의 법칙이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늘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 이 시간에 그 도둑대의 병실은 식량 상자들 때문에 비좁을 정도지만 이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가엾은 사람들이 더러운 바닥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긁어모으게 될 거라고 기록할 것이다. 또한 눈먼 회계사는
그 과정의 참가자이자 기록자라는 이중의 역할을 맡은 입장에서 눈먼 억압자들이 음식을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썩게 하는 쪽을 택했다고 비난할 것이다. 물론 이 음식들 가운데 일부는 개봉하지만 않으면 몇 주가 지나도 상관없지만 나머지, 특히 조리된 음식은 바로 먹어치우지 않으면 곧 쉬거나 곰팡이가 슬어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가엾은 무리를 인간으로 생각해줄 때의 이야기긴 하지만 연대기 기록자는 다시 주제는 바꾸지 않고 소재만 바꾸어 이곳의 질병이 단지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해 생기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만이 아니라고 기록하며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이곳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록 눈이 멀기는 했지만 건강했다. 아니, 그 가운데 일부는 어느 모로 보나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도 모를 인플루엔자에 걸려 그 초라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다. 열을 내리게 하거나 두통을 덜어줄 얼마 안 되는 아스피린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려 이제는 이 5병실 어디에서도 단 한 알도 찾을 수가 없다. 여자들의 핸드백까지 뒤져보아도 마찬가지다. 연대기 기록자는 신중함 때문에 이 비인간적인 수용소에 갇혀있는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 대부분을 괴롭히는 다른 모든 병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할 생각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도 이 가운데 상당히 악화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적어도 2명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국은 눈먼 사람들을 모아 이곳에 가두면서 전혀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일단 한 번 제정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민주주의는 특별대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 때문에 이 재소자들 가운데 의사는 단 1명뿐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안과 의사다. 이 지점에 이르러 눈먼 회계사는 이 지독한 참상과 슬픔을 묘사하는 데 지친 나머지 금속으로 된 점자기계를 탁자에 내려놓고 시간의 종말을 기록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옆으로 밀쳐두었던 굳은 빵 한 조각을 찾아 떨리는 손을 뻗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절박한 욕구로 후각이 매우 예민해진 다른 눈먼 사람들이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눈먼 회계사는 동료들에 대한 우정을 철회하고 자신이 우병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이유였던 이타주의적 충동을 억누르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좌병동 3호병실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곳에 있으면 악당들의 불의의 행동으로 그의 정직한 마음에 적개심이 불타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음식을 가지러 간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양을 들고 올 때마다 사람들의 항의가 터져나온다. 그리고 늘 집단행동, 대중시위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누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들은 그 힘이 역사적으로 누차 확인되었으며 또 단호한 의지들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서로 더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무한히 곱해지기도 한다는 변증법적인 원리가 바로 그런 힘을 긍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진정됐다. 좀 더 신중한 사람이 나서서 그런 행동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잘 생각해보자면서 열성 분자들에게 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신중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겁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첫 총송에 겁을 집어먹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발에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한 병실에서는 앞으로 식량을 받으러 갈 때 깡패들에게 조롱당하곤 하는 소규모 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상당한 규모의 집단,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0 내지 12명을 보내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런 결정은 다른 병실로도 전해졌다. 사람들이 많이 가면 한 목소리로 전체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그러나 자원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신중론자들이 조금 전과 같은 경고를 해서인지 어떤 병실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용기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개인적인 수치감의 원인이 되지도 않았다. 처음에 그런 결정을 내린 병실에서 조직한 원정대가 맞이한 결과로 인해 신중한 태도가 역시 올바른 대응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 병실에서 자원했던 8명의 용감한 사람들은 즉시 곤봉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다. 총알은 한 발밖에 발사되지 않았지만 전에 쏜 총알들처럼 높은 곳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이 총알이 머리를 스쳐가며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주장이 그 증거였다.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였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밝혀질지 몰라도 우선은 이런 의심스러운 경우에 사법부에서 하듯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로 하자. 즉, 발포는 지난번보다 좀 더 심각한 경고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악당 두목이 시위자들의 키를 실제보다 작다고 상상했을 수는 있다. 아니면 반대로 당혹스러운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상상한 것이 그의 실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이런 사소한 의문사항은 젖혀두고 일반적인 관심사인 당면 현안으로 돌아가 볼 때 항의자들이 자기들이 어느 병실 대표라고 밝힌 것은 설사 우연의 일치라도 진정 신의 섭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 병실 사람들만 벌로 사흘간 굶는 것으로 사태는 종결됐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다행인 것이 깡패들은 그들의 식량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감히 먹이를 주는 손을 무는 경우에는 그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흘간 그 병실 사람들은 이 병실 저 병실을 돌아다니며 제발 빵껍질이라도 달라고 가능하다면 고기나 치즈 한 조각도 얹어달라고 구걸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그따위 생각을 하고서는 뭘 바라는 거요. 만일 당신들 하자는 대로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다 어떻게 됐겠소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가장 심한 소리는 배고파도 참으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시오 하는 소리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없으니 그 말을 듣느니 차라리 모욕을 당하는 것이 나았다. 사흘간의 처벌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날이 동튼다고 믿었으나 40명의 반항적인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 불행한 병실이 받아야 할 벌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전까지 20명 정도가 간신히 먹을 만했던 배급량이 이제 10명의 허기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줄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격분하고 적개심을 품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말하겠는데 나머지 병실 사람들이 그 병실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을지도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나머지 병실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이 곧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그들의 반응은 인간적인 유대감이라는 고전적인 의무를 이행하자는 쪽과 남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는 유서 깊은 격언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깡패들로부터 돈과 귀중품을 더 내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식량 공급량이 처음에 낸 귀중품의 가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값을 후하게 쳐줘서 나온 계산이라고 했다. 각 병실 사람들은 절망감에 젖어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 남지 않았다고, 귀중품들은 이미 남김없이 거두어다 바쳤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정말 창피한 주장이지만 각 병실이 낸 금액의 차이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 공평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쉬운 말로 하자면 의로운 사람이 죄인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따라서 많이 냈기 때문에 아직도 받을 것이 있는 병실에는 식량 공급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느 병실도 다른 병실이 얼마를 주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각 병실마다 다른 병실 사람들은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 해도 자기들은 계속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행히 깡패들이 모두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설사 갖다 낸 물건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눈먼 회계사뿐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잠복했던 갈등은 채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렸다. 한편 각 병실에서는 신랄하고 열띤 논란이 벌어져 때로는 그것이 폭력적인 분위기로 발전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에 귀중품을 낼 때 일부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물건을 다 내놓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낸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제까지 배를 불렸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까지 병실 단위로 이야기되던 주장을 원용하여 자기들이 넘겨준 것은 기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만 먹는다면 앞으로 긴 기간 동안 식량을 공급받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눈먼 깡패들은 처음에 했던 협박, 즉 병실을 수색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을 줄 것이라는 협박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그 대신 자치적으로 병실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정직한 사람들이 부정직한 사람들, 심지어 고의성이 있었던 사람들과 반목하게 됐다. 그러나 대단한 것이 나오지는 않았다. 손목시계와 반지 몇 개 정도였는데 그 대부분이 남자 것이었다. 병실 내의 정의에 따라 이루어진 처벌이라고 한다면 몇 번 앞뒤 가리지 않고 따귀를 때리거나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겨냥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욕설 정도로 끝이 났다. 어떤 비난의 경우는 과거의 수사로부터 표현을 빌려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다. 똑똑히 들어. 당신은 모든 사람이 눈이 머는 날에는 이런 식의 수치스러운 행위, 심지어 더 심각한 범죄들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당신 어머니 물건이라도 훔칠 사람이야. 눈이 빛을 잃으면 우리를 인도하는 염치라는 마음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눈먼 깡패들은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귀중품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그 협박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협박을 실행에 옮기고 더 큰 불의를 저질렀다면 그것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고 어쩌면 바로 극적인 결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병실 두 군데서 귀중품을 내놓지 않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병실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놓았고 그럼으로써 죄 없는 병실들에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덮어씌운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무고한 병실들 가운데 한 곳은 워낙 정직하여 첫날 모든 것을 다 내놓기도 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눈먼 회계사는 자신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새로 들어온 다양한 귀중품들을 별도의 종이 한 장에 다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죄가 없는 병실과 죄를 지은 병실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만일 그가 새로 들어온 귀중품들을 각각의 병실 이름으로 적어 놓았다면 틀림없이 회계상의 문제를 눈치챘을 것이다. 일주일 뒤 눈먼 깡패들은 여자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우리에게 여자들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특이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이 요구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항의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 말을 들은 당황한 병실 대표들은 즉시 병실로 돌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우병동의 3병실과 좌병동의 2병실, 그리고 바닥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마저도 만장일치로 그 모욕적인 요구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 이 경우에는 여성의 존엄성이 이 정도로까지 짓밟힐 수는 없다. 좌병동 3호병실에 여자가 없다 해도 다른 병실에서 그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깡패들의 대답은 무뚝뚝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 굴욕감에 사로잡힌 대표들은 병실로 돌아가 그 명령을 전했다. 여자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먹을 것도 안 주겠답니다. 혼자 있는 여자들, 즉 짝이 없는, 적어도 고정된 짝이 없는 여자들은 즉시 항의했다. 그들은 남의 남자를 먹이기 위해 자신들의 다리 사이에 있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없었다. 한 여자는 심지어 자신의 성에 대한 예의마저 잊고 대담하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원한다면 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나는 그 병실에서 살 거예요. 그곳에 가면 침대도 있고 내 먹을 것은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으나 그 말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욕정에 넘치는 20명의 남자들, 그렇게 다급해하는 것을 보면 혹시 욕정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남자들의 성적인 광란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경우에 겪어야 될 무시무시한 일들이 제때에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우병동 2호 병실에서는 그녀가 가볍게 내뱉은 그 말이 미처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직업의식이 투철한 대표 하나가 얼른 그 말을 받아 지원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제안해버렸다. 물론 억지로 하는 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덜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망설였더라면, 마지막으로 입조심하자는 생각을 한 번만 했다면, 그는 마음이 기꺼우면 발걸음도 가볍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의 호소를 끝맺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분노에 찬 항의가 터져나왔다. 남자들은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패배했다. 여자들의 분노는 정당했다. 여자들은 각자의 교양, 사회적 배경, 개인적 기질에 따라 남자들을 신둥부러진 놈, 기둥서방, 기생충, 흡혈귀, 착취자, 뚜쟁이 등으로 불러댔다. 어떤 여자들은 그동안 순전히 관용과 동정심 때문에 불행에 처한 동반자들의 성적인 제의를 수락해왔는데 이제 그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이제 여자들을 최악의 운명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라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제발 이를 너무 극적으로 과장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찬찬히 해보면 서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원자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굶어 죽게 생긴 지금이야말로 그런 어렵고 위험한 상황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변명했다. 여자들 가운데는 이런 식의 설득에 진정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무슨 영감이라도 받은 듯 장작불에 장작을 하나 더 집어넣는 행동을 했다. 그 여자는 비꼬는 목소리로 만일 이 악당들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을 요구했으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어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하고 물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신이 나서 말해봐, 말해봐 하고 합창을 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에, 남자들 자신의 논리를 통해 그들을 탈출구가 없는 함정에 빠뜨린 것에 기뻐했다.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칭송받는 남성적 논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어 했다. 여기에 동성애하는 남자는 없소. 한 남자가 대담하게 맞섰다. 여기에는 창녀도 없어요. 방금 도발적인 질문을 했던 여자가 쏘아붙이고는 덧붙였다. 설사 있다 해도 당신들을 위해 몸을 팔 생각은 없을 거예요. 궁지에 몰린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도 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자들을 만족시키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남자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겠소 하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남자들 가운데 이 짧고 분명하고 대담한 말을 할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말을 해도 해가 될 것은 없다는 사실, 그 개자식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욕망을 해가라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다. 순간 남자들에게는 안 떠오른 생각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갈등이 빚어지던 병실에 점차 정적이 깔렸을 리 없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말싸움에서 재치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그 뒤에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는 패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병실들에서 벌어진 논쟁도 이와 똑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이성과 비이성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것 아닌가. 이 병실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은 이미 50줄에 들어선 여자였다. 그녀는 노모와 함께 있었는데 음식을 얻을 다른 수단이 없었다. 내가 가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그녀는 우병동 1호 병실에서 의사의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의사의 아내가 있는 병실에는 여자의 수가 적었다. 어쩌면 그래서 항의하는 사람도 적고 또 덜 격렬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곳에는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아내, 안과 간호사, 호텔 청소부, 아무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여자, 불면증에 걸린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불면증에 걸린 여자는 워낙 가엾고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라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여자들의 단결된 행동에 의해 남자들만 이익을 보란 법은 없지 않은가. 맨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낯선 사람들에게 몸을 내주는 수모를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도 그럴 마음이 없었고
남편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존엄성이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생이 모든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의사는 그들 모두가 굶주리고 오물에 뒤덮이고 이에 시달리고 빈대에 물리고 벼룩에 뜯기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 역시 내 아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도 압니다. 남자다운 자존심. 아니 이건 남성의 자존심이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수모를 겪은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존심이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 이미 겪기도 했지만 다시 겪으리라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다면 이것이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인지도 모릅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는 그렇게 도전적으로 쏘아붙였다. 그러자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가 말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아저씨가 아저씨의 아내를 혼자서 차지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저씨와 아저씨의 아내는 우리가 먹여 살릴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저씨가 말하는 존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가 아저씨한테 가져다주는 음식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는 말을 마무리 지을 수 없었다. 사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다. 그가 앞서 말한 모든 것은 모호한 의견,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속한 의견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은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수치심을 집에 두고 오는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먹여 살려주는 것을 알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게 된 행운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의 아내가 먹여 살려주는 것이었지만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은색 안경을 썼던 여자야 물론 미혼의 자유로운 몸이고 또 그녀의 방탕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정보가 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중간에 끊겨버린 말 다음에 이어진 정적은 누군가 나서서 단번에 상황을 정리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래지 않아 당연히 말해야 할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그것은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전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다른 여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겠어요.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가 그녀의 말을 자르고 나섰다.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명령하지 말아요. 여기서는 명령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눈이 멀었어요. 그건 추잡한 짓이야. 추잡하기 싫으면 당신은 앞으로 먹지 않으면 되잖아. 그것이 그녀의 잔인한 대답이었다. 조금 전까지 남편 앞에서 그렇게 유순하고 예의 바르던 여자에게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반응이었다. 갑자기 짧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호텔 청소부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아, 먹어요, 먹어. 뭘 어쩌겠어요, 가엾은 양반. 갑자기 그녀의 웃음은 울음으로 변했다. 그녀의 말투도 달라졌다. 우린 어떻게 하면 좋죠? 그것은 질문이었으나 답이 없는 체념조의 질문이었다. 낙담하여 고개를 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안과 간호사는 심하게 상심하여 계속 우린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사의 아내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위를 보았다. 그녀의 눈을 보면 그녀가 안과 간호사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에게 되던진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었다.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거죠? 네, 눈먼 자들의 도시 일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식량을 독점하고 있는 깡패들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나머지 병동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무조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격리소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군인들은 수용소 사람들이 싸우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깡패 세력이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위협해도 그저 방관할 뿐이죠. 눈먼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깡패들에 대항하고 싶어도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럿이 가봤자 오합지졸일 테고, 또 무리의 맨 앞에 나선 사람들은 사실상 총에 맞아서 죽을 게 틀림없으니까요. 죽을 걸 알면서 나서는 사람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깡패들이 각 호실별로 여자를 상납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조건을 수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눈먼 자들의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존심은 정상적인 세상에서나 누리던 가치였던 것이죠. 먹을 것을 독점한 무리에게 이길 힘도 없고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건요.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 수용소의 사람들이 다들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호사, 호텔 직원, 의사의 아내처럼 인간 사회의 도덕과 법률이 당연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런 무법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야, 정말 절망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요. 내가 만약 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동시에 굴욕을 참아야 하는 이들의 처지도 이해가 되고요. 아무튼 이 장면은 제가 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으면서 가장 씁쓸하게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수용소의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깡패들과 나머지 눈먼 자들의 대립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눈먼 자들의 도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훨씬 더 쉽게 제 방송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